프랑스가 경악했습니다. 2025년 11월 2일 파리 관광청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 경주였습니다. 세계 관광 1위 국가 프랑스가 아시아의 작은 도시에 당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시간 만에 32만 명이 움직였다. 인천공항 입국 통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끝난 바로 다음 날 평소의 3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제주도도 아닌 바로 경주였던 것입니다. CNN이 긴급 특집을 방송했고 BBC는 경주 신드롬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 관광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죠. 우리는 이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 1일 방문객 수를 능가하는 숫자가 하루 만에 경주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천년 고도 경주가 어떻게 세계 관광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의 모든 진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으로 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윌리엄스입니다. 뉴욕타임스 아시아 특파원으로 15년간 활동해왔습니다. 베이징 올림픽부터 도쿄 올림픽까지 아시아의 모든 대형 이벤트를 취재해온 저였지만 2025년 11월에 경주에서 목격한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전례 없는 광경, 그 시작. 사건은 11월 2일 새벽 5시 인천공항 3터미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원래 경주 APEC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수화물을 맡기고 출국 수속을 밟으려던 찰나 편집장의 긴급 연락이 제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니퍼, 당장 입국장으로 가봐. 지금 인천공항이 완전히 미쳐 있어. 저는 급히 출국장에서 나와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15년 특파원 생활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라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입국장은 마치 한낮의 명동거리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마다 50명씩 줄을 서 있었고 면세점은 이미 문을 열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전소 앞에는 2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입국 후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뿔뿔이 흩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독일 가족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대형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는 한복 사진이 크게 인쇄된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경주입니다. 바로 경주로 가요. 아버지의 답변에 저는 놀랐습니다. 보통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을 거쳐 다른 도시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경주로 바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들르지 않으시나요? 관광할 곳이 많은데. 아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경주뿐이에요. 세계 정상들이 모인 그 장소를 직접 보고 싶거든요. 아버지의 확신에 찬 대답 뒤로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그곳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 그제야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APEC 폐막식에서 각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대릉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 사진이 전 세계 언론에 실리면서 경주가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승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젊은 커플은 경주의 1000년 역사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고, 영국에서 온 노부부는 세계 정상들이 인정한 특별한 장소를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대학생 그룹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재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건 모두의 대답이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막연하게 한국 여행이 아니라 정확히 경주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교통편 안내 게시판 앞으로 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라면 서울행 버스나 지하철 안내가 줄을 이뤘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전광판에 경주 직행 버스 안내가 떠 있었고
그 앞에는 최소 500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안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경주 직행버스를 이렇게 많이 운행하나요? 아닙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수요가 폭증했어요. 평소 하루 4대 운행하던 걸 지금은 1시간마다 15대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4대에서 360대로 90배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고속철도는 어떤가요? 신경주행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전체가 매진됐습니다. 대기표도 800번 넘게 나갔어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를 보니 전날 하루 입국자 수가 34만 7천 명이었습니다. 평소 1일 입국자가 12만 명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입국 신고서 분석 결과 전체의 81%가 경주를 방문 예정지로 기입했습니다. 서울이 9%, 부산이 5%, 제주도가 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공항 내 카페에 앉아 해외 언론 반응을 검색해봤습니다. 이미 CNN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경주 하루 만에 28만 관광객 몰려. BBC는 경주 현상, 새로운 글로벌 관광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프랑스였습니다. 파리 관광청장이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례 없는 현상을 매우 주의 깊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21세기 관광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피가로 신문은 한국의 고대 도시가 파리를 위협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하루 방문객이 15,000명, 베르사유 궁전이 18,000명, 에펠탑이 25,000명인데 경주가 하루 만에 28만 명을 끌어모은 것이었습니다. 무려 11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코리에르 델라 세라는 로마보다 오래된 도시 경주의 기적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스페인 엘파이스 신문은 아시아의 고대 도시가 유럽, 관광업계에 던진 충격파라는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주의 성공 비결 -1400년 역사와 첨단 시스템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관광 인프라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저는 뉴욕행 티켓을 즉시 취소했습니다. 이 현상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5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직감이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고속철도 매표소로 향했지만 예상대로였습니다. 신경주행은 당일과 이 길 전체가 매진된 상태였고 대기표마저 900번까지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예약 가능한 열차는 언제인가요? 모레 오전 6시 첫 차입니다. 그것도 대기 순번 200번대예요. 매표소 직원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붐이 아니라 역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여정에서 목격한 국제적 대이동. 이틀 후 오전 6시 서울역에서 경주행 고속철도에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했을 새벽 열차였지만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승객 구성이었습니다. 제가 대략 세어본 바로는 85% 이상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객차 안은 마치 유엔 총회장을 연상시켰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는 프랑스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경주 가이드북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첨성대라는 건 서기 7세기에 만들어진 거래. 파리 노트르담보다 500년이나 앞서. 정말? 그럼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보다도 오래됐다는 거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주에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세계 정상들이 모였던 그 영상들. 특히 21개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직업상 세계 각지의 문화유산을 많이 봤지만 그런 조화로운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조화로운 장면이라고 하시면? 고대 건축물과 현대적 행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거요.
보통은 역사 유적지에서 현대적 행사를 하면 어색한데 경주는 달랐어요. 마치 1000년 전부터 그런 행사를 위해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APEC 폐막식 영상을 다시 보니 대릉원의 고분들과 한복 입은 정상들의 모습이 묘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스페인어가 들렸습니다. 남미에서 온 관광객들로 보였는데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불국사예요. 8세기에 지어진 절이래요. 8세기라고요? 그럼 우리 마야 문명과 비슷한 시기네요. 흥미로운 비교였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신라 시대와 중남미의 마야 문명이 같은 시기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통로 건너편에는 영국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부모와 10대 두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게 우리가 갈 석굴암이야. 8세기에 화강암을 깎아서 만든 불상이래. 아빠, 화강암이 뭐예요? 아주 단단한 돌이야. 이걸 깎아서 이렇게 정교한 조각상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해봐. 아이가 화면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사람 얼굴 같아요. 맞아. 13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놀랍지 않니? 저는 객차를 한 바퀴 돌아보며 관찰했습니다. 거의 모든 승객이 경주 관련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북, 태블릿 영상, 스마트폰 사진 등등. 이들은 그냥 관광을 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독일 커플은 노트북으로 경주 지도를 보며 일정을 짜고 있었습니다. 첫날은 불국사와 석굴암, 둘째 날은 첨성대와 대릉원. 숙박은 어떻게 해? 경주 시내는 다 찼대. 포항에서 자기로 했어. 포항이 어디야? 경주에서 40분 거리. 배에서 잘 수 있다더라. 배에서 숙박이라니.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열차는 대전을 지나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객차 안은 여전히 여러 언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제 옆자리 프랑스 부부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경주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글쎄, 아마도 진정성 때문일 거야. 파리나 베르사유는 너무 관광지화됐잖아. 경주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느낌이 들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메모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경주 관련 최신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주시 긴급 다국어 안내원 300명 추가 배치. 고속철도 신경주행 임시 증편, 하루 96회 운행. 경주 포항 울산 부산 연계 셔틀버스 24시간 운행. 포항항 대형 크루즈 세척 임시 호텔로 활용. 이런 대응이 하루 이틀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전 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3시간 후 신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역 광장이 완전히 변해 있었거든요. 평소 한적했던 신경주역이 마치 국제공항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역 광장 곳곳에 안내 텐트가 12곳 설치되어 있었고 각 텐트마다 다국어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까지. 불국사 방문하실 분은 한 번부터 25번 버스로, 첨성대는 26번부터 50번 버스로, 대릉원은 51번부터 75번 버스로 이용해주세요. 확성기를 든 안내원이 완벽한 영어 발음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내용을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차례로 반복했습니다. 제가 세어본 버스만 80대가 넘었습니다. 모든 버스에는 행선지가 한글과 영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버스 옆에는 파란색 조끼를 입은 안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안내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APEC 2주 전부터 기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규모 운영은 3일 전부터예요. 3일 만에 이 모든 걸? 아니요. 기본 인프라는 미리 구축해뒀고 3일 전부터 대폭 확대한 거죠. 버스도 평소 20대에서 80대로 늘렸어요.
역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국사에서 목격한 완벽한 관광 시스템. 저는 불국사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각 좌석마다 개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주 소개 영상이 9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입니다. 한국어 안내 방송과 함께 모니터에는 경주의 주요 관광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릉원의 아름다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불국사까지는 30분 소요됩니다. 이동 중에 경주의 역사를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다국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요 교차로마다 관광 안내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마다도 경주 관광지 사진과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이탈리아 여성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로마도 이 정도는 아닌데. 뒷자리에 독일 남성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뮌헨에서 왔는데 옥토버페스트 때보다 더 잘 조직된 것 같아요. 그들의 평가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관광 도시들을 많이 가봤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은 보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에 버스만 150여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입구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500m는 좋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이 엄청난 인파가 있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동선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50m마다 10개 언어로 된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매표소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매표 창구 8개 외에 자동 발권기 20대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기계에는 언어 선택 버튼이 있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지원했습니다. 저는 독일 가족이 독일어로 표를 끊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언어 선택, 인원수 선택, 결제, 티켓 출력까지 정확히 25초가 걸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영어로 선택했습니다. 화면 안내가 매우 친절했습니다. 성인 1명 5,000원입니다. 카드나 현금을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자 즉시 처리되었고 티켓과 함께 불국사 지도가 12개 언어로 인쇄된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입구를 통과하니 웅장한 청운교와 백운교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751년에 건설된 돌계단이 1274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내며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환상적이에요. 여러 언어로 터져나오는 감탄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데도 관람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마다 사진 촬영 스팟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원형 스티커가 붙어 있고 사진 촬영 포인트라고 여러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서로 부딪히거나 기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청운교를 올라가는 중간에 안내원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청운교의 33계단은 영적 발전의 33단계를 의미해요. 프랑스 관광객이 질문했습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거죠? 서기 751년 통일신라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274년 된 거예요. 유럽 대부분 성당보다 오래됐네요. 프랑스인의 감탄에 안내원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다국어 안내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저희는 6개월 전부터 집중 교육받았어요. 경주시에서 관광 안내원을 대대적으로 늘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요? 불국사에만 50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전체 경주에는 400명 정도 될 거예요. 400명의 다국어 가능 안내원. 이건 정말 대단한 준비였습니다. 대웅전에 도착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QR코드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주요 문화재마다 QR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언어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보탑 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해봤습니다. 영어를 선택하자 전문적인 해설이 나왔습니다. 다보탑은 751년에 건립된 독특한 석탑입니다. 다른 탑들의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와 달리 다보탑은 복잡하고 정교한 장식적 요소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음성 해설까지 지원했습니다. 마치 전문 가이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그룹이 옆에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감탄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교토의 어떤 절보다도 시스템이 좋네요. 맞아요. 일본어 설명도 이렇게 자세한 곳은 처음이에요. 그들의 평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교토의 기요미즈데라나 긴카쿠지를 가봤지만 이 정도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불국사 관람을 마치고 석굴암으로 향하는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15분 거리였는데 이 짧은 구간에도 안내 영상이 나왔습니다. 석굴암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 그리고 관람 시 주의사항을 미리 설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석굴암은 8세기 중엽에 화강암을 인공적으로 굴착하여 만든 석굴 사원입니다. 본존불은 높이 3.26m로 동양 조각 예술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내 영상을 보며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석굴암에 도착해서 본 광경도 마찬가지로 놀라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숲길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친환경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계단 옆에는 난간과 함께 안내 표지판이 100m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석굴암 본존부를 마주한 순간 저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경주를 찾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화강암을 정교하게 조각한 8세기의 걸작품이 유리 너머로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독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부처상은 1300년 전에 사람이 손으로 조각한 거란다. 정말요? 기계 없이요? 그래. 그때는 지금처럼 기계가 없었거든. 아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아마 몇 년은 걸렸을 거야. 하지만 그만큼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남아있는 거야. 그 대화를 들으며 저도 새삼 감탄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을 정교함을 1000년 전에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포항 크루즈 호텔, 창의적 해결책의 놀라움. 석굴암 관람을 마치고 가장 궁금했던 것이 숙박 문제였습니다. 독일 가족이 말했던 포항 크루즈가 어떤 건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더니 포항 셔틀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후 6시 30분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는 4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오늘 불국사를 관람한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스페인 커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크루즈 호텔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예약 사이트에서 경주 호텔을 찾는데 모두 만실이더라고요. 그런데 포항에 특별한 숙박시설이 있다고 해서 예약했어요. 걱정은 안 되세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인터넷 후기를 보니까 다들 만족해 하더라고요.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45분 후 포항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세척의 거대한 크루즈선이 마치 해상 호텔처럼 화려한 불빛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션 팰리스, 시아모니, 골든 크루즈라고 쓰인 세 배는 각각 15층, 12층, 10층 높이였습니다. 선체 전체에 호텔처럼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부두에서 배까지 연결된 통로에는 바다 위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마치 공항 체크인 카운터처럼 데스크가 12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데스크에 다른 언어 표지판이 걸려 있었고 직원들이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데스크로 갔습니다. 예약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제가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여주자 즉시 처리됐습니다. 오션 팰리스 9층 914호실입니다. 키카드와 선내 안내서를 드리겠습니다. 키카드와 함께 받은 안내서는 12개 언어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크루즈 내부 시설 안내부터 경주까지의 셔틀버스 시간표, 식당 운영 시간, 와이파이 접속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승선 게이트를 통과하니 정말 5성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리셉션 데스크, 카페, 라운지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면세점과 한복 체험실, 전통차 체험 코너까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최고급 호텔과 똑같이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한국의 전통 산수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914호실에 들어가 보니 5성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작업 데스크, 미니바,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포항항의 야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보니 육지의 5성급 호텔보다 빨랐습니다. 최신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안내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6층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서양식당이 각각 운영되고 있었는데 메뉴의 다양성이 놀라웠습니다. 불고기, 갈비,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한식부터 초밥, 라멘, 마파두부, 파스타, 스테이크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식당에서 한정식을 주문했는데 12가지 반찬이 나온 한정식의 맛이 육지의 유명. 한국 레스토랑과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프랑스 가족이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며 김치를 먹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좀 매웠는데 계속 먹다 보니 맛있네요. 아버지가 말하자 한복을 입은 웨이터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입니다. 유산균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매우 좋아요. 프랑스의 사워크라우트와 비슷한 원리예요. 아, 사워크라우트요? 그럼 이해가 되네요. 식사 후 15층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 봤습니다. 바다 위에서 360도로 바라보는 포항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라운지에는 다른 투숙객들도 20여 명 나와 있었는데 모두들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영국 부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에요. 바다 위 호텔이라니.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기대 이상이에요. 시설도 런던의 5성급 호텔보다 좋고 서비스도 훌륭해요. 무엇보다 이런 독특한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숙박 부족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객실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크루즈 호텔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얼마나 빨리 준비됐는지 궁금했거든요. 검색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 척의 크루즈는 평상시 동남아시아와 일본을 운항하는 정기 크루즈였는데 APC를 위해 특별히 포항에 정박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APC 개막 3주 전에 경주시, 포항시, 크루즈 운영사 간의 계약이 체결되고 단 2주 만에 호텔 시설로 완전히 개조된 것이었습니다. 3주 만에 1800실의 추가 숙박시설 확보. 이런 속도와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창의적 해결책이었습니다. 경주 시내 관광지들의 체계적 운영 시스템. 다음날 아침 7시에 경주행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캐나다 교수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토론토 대학에서 관광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 경주 사례는 정말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성공 사례라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나요? 3가지예요. 첫째는 철저한 준비성, 둘째는 창의적 문제 해결, 셋째는 지역 간 협력입니다. 한 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변 지역과 협력해서 완벽하게 해결했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점은? 크루즈 호텔 아이디어죠.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해내는 한국의 시행력이 정말 놀라워요. 그의 평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경주 시내로 돌아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첨성대였습니다. 632년에서 647년 사이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실물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9.17m 높이의 석조 건물이 1400년 가까운 세월을 견뎌내며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별을 관측하기 위한 창의 위치와 각도가 모두 계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문대는 서기 632년에서 647년 사이 선덕 여왕 때 건설되었습니다. 안내원이 영어로 설명하자 프랑스 관광객이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여왕이요? 7세기의 여성 통치자가? 네, 신라에는 3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선덕 여왕은 특히 과학과 천문학에 관심이 많으셨답니다. 정말 놀랍네요. 유럽 대부분의 여성 통치자보다 훨씬 앞선 시대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7세기 여왕이 천문대를 건설했다는 것은 유럽 기준으로도 매우 진보적인 일이었습니다. 첨성대 주변에도 완벽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QR코드 다국어 안내는 물론이고 포토존 표시, 15개 언어 설명판, 휴식 공간, 화장실, 카페까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야간 조명 시스템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첨성대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대릉원을 방문했습니다. APEC 폐막식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APEC 정상 사진 촬영 장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된 안내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독일 가족이 그 자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계 정상들처럼 사진 찍어보자. 아버지의 제안에 온 가족이 신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주에 온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세계 정상들이 인정하고 감동한 특별한 장소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APEC 경주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와 권위가 이들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대릉원 내부의 천마총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6세기 신라 왕족의 무덤을 현대적 박물관으로 꾸며놓은 곳이었는데 출토된 유물들의 정교함과 화려함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천마도가 그려진 자작나무 껍질 그림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1500년 전 그림이 이렇게 생생한 색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 그림이 1500년 된 것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명하네요. 영국 관광객이 감탄하자 안내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덤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어서 산소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무덤보다 보존 상태가 좋네요. 영국인의 평가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의 벽화들보다 색채와 선명도가 훨씬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황리단길로 향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거리라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카페와 레스토랑, 현대적 갤러리와 상점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에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전통차집에 들어가 인삼차를 주문했는데 메뉴판이 15개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차를 추천하시겠어요? 전통 한국차 중에서는 인삼차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한국 고유의 맛이면서 건강에도 좋거든요. 그걸로 주세요. 주문한 인삼차가 나왔는데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인삼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찻집 2층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주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관광지 운영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 관심과 폭증하는 관광객을 받을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5개 언어 지원 안내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발권 시스템, 과학적으로 설계된 관광 동선,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전례 없는 창의적 숙박 해결책. 이 모든 것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치밀하고 장기적인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오후에는 동궁과 월지를 방문했습니다. 신라 왕실의 별궁이자 이궁이었던 곳으로 연못에 반사된 누각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야간 조명이 켜진 후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면에 비친 건물들과 은은한 조명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마치 신라 시대 왕족들이 풍류를 즐겼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 신라 왕자와 공주들이 여가를 즐기던 장소였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들은 스페인 관광객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로맨틱하네요. APC에서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APC 환영만찬이 바로 이곳에서 열렸는데 세계 정상들도 이 몽환적인 야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주 역사유적 지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지역은 도심 한복판의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보이는 크고 작은 고분들이 신비로웠습니다. 현대 도시와 고대 유적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한 벤치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경주가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오래된 문화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화재를 현대적으로 완벽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APC라는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경주의 진정한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직접 보고 감동한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이 모든 관광객들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신경주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인 택시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바빠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경주를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해 주시니까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관광객 증가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신경주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간의 경험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경주 현상은 단순한 관광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신의 진정한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체계적인 준비와 창의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정신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영국과 독일 교수들이 교과서 사례로 삼으며 각국 관광객들이 감동해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경주, 세계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의 천년 고도가 세계 관광 1위 국가 프랑스를 긴장시켰다. 이 기사는 뉴욕타임스 일면에 실렸고 전 세계 언론이 경주 현상을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관광 서비스가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스탠다드였습니다. 경주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온 국제행사 운영 노하우,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전 세계에 증명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준비와 의지가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주는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